예, 계속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을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개론 시간에 맨 처음 했던 과연 어느 것이 그 개념이 중요하냐라는 것들의 개념 설명을 이제 좀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구조라는 관점은 교육 심리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관점입니다. 마음을 놓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한 겹을 나아가서 사회관계로 국가 문화관계로 확대돼서의 그런 공통의 구조가 있고,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마음을 이해했을 때 사회 전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심리학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구조주의 관점이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럼 쉽게 이해하면 집의 구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들 수 있냐면 바로 기초, 벽체, 지붕과 같은 외관상의 이런 그 중요한 그 생김새를 결정하는 요소,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를 우리가 그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심리 구조, 인간 구조, 가족 구조, 사회 구조, 국가 구조, 세계 구조라는 형태로 해서 각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구조주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주의 관점을 갖고 있을 때 중심을 갖고 중요하게 바라보는 바는 이러한 실체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관점을 갖기 때문에 실체의 속성, 특징에 관심을 많이 갖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 논술에서 다뤄지는 것들은 속성이 뭐냐, 특징을 써라, 장점이 뭐냐, 한계점이 뭐냐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속성과 특징 같은 것들에 관심을, 고유의 특징, 고유의 속성이 특징이죠.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겁니다. 반면 이제 교육사회학에 가면, 다음 주에 배울 교육사회학에 가면 기능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즉 블랙박스로 놓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투입돼서 들어가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투입과 결과물에 관심을 갖는 게 기능이론 관점이죠. 이 투입과 결과물을 놓고 얘는 무슨 기능을 하고 담당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보는 거죠. 무슨 역할, 무슨 기능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들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기능이론 관점에서는 바로 기능, 역할, 과정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논술에서 다뤘던 것들은 말하자면 교육행정의 기능, 교육행정의 역할, 교육평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 교육과정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바로 기능의 접근이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보면 집은 무슨 기능을 갖고 있냐? 주거, 휴식. 주거로 안에 보면 섭생, 이런 기능을 담당을 하겠죠. 이런 그 기능을 관심으로 바라보는 게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바라본다면 입학생이 투입이 돼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졸업생이 산출이 되니 투입된 입학생과 졸업생의 차이점이 바로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기능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능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러한 접근을 교육사회학에서 주로 하고 있죠. 교육행정은 바로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학교에 처한 환경을 봤더니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고 행정을 좌우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학교 행정이 있다는 거죠. 법에 따른 행정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들이 상호 각각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즉 교사가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지만 학생 스스로가 교사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학생 스스로의 노력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학교가 어떤 분위기냐라는 것들은 교장 선생님이 좌우를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교사들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인터랙션이라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더라. 그 다음에 이러한 각각에는 어떠한 결과물들을 도출해내더라라는 결과물들이, 즉 교사의 결과물들이 학생에게는 투입이 되는 거죠. 학생의 결과물들이 교장 입장에서는 진학률이라는 투입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면 결과물을 중심으로 이들의 역학관계를,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했던 게 시스템 관점,
바로 체제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들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각 구성 요소들이 어떠한 결과물들을 내서 누구에게 전달하느냐라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집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기 시스템, 가스 시스템, 상하수도 시스템은 뭔가 그 안에서 뭔가 돌아다니는 요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혜택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입장에서 바라보는 방식은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심리 관계, 인간 관계, 가족 관계, 사회 관계, 국가 관계라는 각 관계라는 상호작용을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학에서 그 행정에 있어서의 가장 기반이 되는 주류가 되는 관점은 바로 체제이론 관점, 바로 시스템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발달 과정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과학적 관리,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라는 개념을 썼어요. 이거를 아주 짧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공장에 가서 봤더니 톱을 생산하는데 한 사람이 톱날 잘라서 여기 손잡이 받고 조인 다음에 여기 갈아가지고 이빨을 내는 과정을 해서 하는데 하루에 이 톱을 만들 수 있는 개수가 한 20여 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누구는 이거 날 자르는 데 필요한 도구들 썼다가 이 사람이 그거 자르라고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해서 너무 작업 손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테일러가 너는 날만 잘라. 톱날만. 너는 날에다가 이거 손잡이만 박아. 너는 조립돼서 나온 거를 갖고 와서 너는 날만 여기다가 톱날만 만들어내 하고 업무를 분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 자르는 사람은 날 자르는 데 필요한 도구만 사용하고 손잡이 박는 거는 손잡이 박는 데 필요한 도구만 사용하고 톱날 가는 데 필요한 도구만 사용하게 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톱을 전체를 만드는 것보다 성과가 몇 배가 높아지느냐? 1000%, 100배, 2000개를 생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당 생산하는 개수가. 20개 내외에서 2000개가 생산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이 그냥 난리가 납니다. 전 세계가 다 난리가 나요. 그렇게 성과를 100%, 1000%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걸 왜 안 해? 당연히 해야지 해서 이게 모든 공장 안에 표준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작업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게 채택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저렇게 과학적 관리가 좋다라면 우리의 행정 업무도 과학적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업무를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했던 게 시간 동작 연구를 했고 대신 일을 20개 만들다가 2000개를 만들려면 그만큼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자는 거예요. 개당 얼마씩 성과급을 주면 기존보다 만드는 거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받아가니 더 많이 하지 않겠냐? 이게 바로 성과급을 줘서 능률을 높이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보빗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학교도 이런 과학적 관리를 적용해 봐야겠다 라고 학교를 분석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의외로 학교가 비싼 돈을 들여서 시설을 다 만들었는데 그 시설이 가동률이 높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교사가 하는 일들이 어떤가 하고 시간 동작 연구를 해봤더니 말하자면 교사가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뭐 청소,
그 다음에 그 학교 시설 수리와 같은 오만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급 인건비를 투자한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와서 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학교 청소하는 거를 굳이 대학교 나온 사람이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나눈 거죠. 그래서 교사와 행정가를 별도로 뒀던 거예요. 의도는 뭐였냐? 교사는 대학교를 나와야 되니 인건비가 비싼 교사는 가르치는 데 전념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걸로 충분한 직원들의 경우는, 학교 직원들의 경우는 적게 주고 학교를 관리하자는 거예요. 그게 기본 취지였습니다. 이게 자리를 잡아서 교사는 가르치는 쪽으로 업무를 하고, 비서나 이런 사람들을 둬서, 잡무들은 행정 직원들을 둬서 성적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비스의 가장 근본적인 의도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는데요. 인간이 그렇게 이렇게 톱날에 자르듯이 해서 성과 내서 제품 만드는 개수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비경제적 동기를 무시한다라는 그 한계점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마치 기계 부품처럼 사람을 다뤘지 않습니까? 교직원에 있어서도 교사는 가르치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하게 하는, 그래서 인간이 소외된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특히 교사가 기존에는 다 균일한 교사였는데 이제는 교사와 교사가 아닌 사람으로 다니면서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면에서 인간이 소외된다는 문제들이 나타났다라는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관리 외에도 인간관계론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1930년대에 이러한 그 표준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반으로 썼던 게 말하자면 작업 조건들을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작업 조건을 했을 때 작업의 성과가 높았냐라는 걸 해봤고, 그런 연구를 호돈이 그 호돈 공장에서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로들리스버거 같은 사람들이 작업 조건이 어떻게 나아지면 그 가장 바람직하냐. 그래서 이제 조명이 어느 정도 밝아야 되는지, 뭐 온도가 어때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 본 거죠. 따져서 성과가 정말 어떻게 나는지를 측정을 해본 거죠. 그런데 해봤더니 의외로 이런 조건들을 아무리 바꿔도 별로 성과가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 안에 있는 그 작업하는 그 환경이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성과가 안 떨어져. 그건 왜 그랬을까? 라는 것들을 역으로 추적을 해봤더니 결국 그 사람들은 특정의 대상, 실험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엄선이 돼서 시범 케이스로 뭔가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구성원에 존중을 해주면 작업 조건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인간의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측면으로 갔던 거죠. 해서 봤더니 안에 공장이라는 게 공식적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반 안에서 보면 그 입김 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비공식적 조직이 있고, 그러한 비공식적 조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고, 그런 비공식적 조직이 작업반이라는 형태로 비공식적 조직이 성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니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버리면 우리도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아라라는 것들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비공식 조직이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게 바로 인간관계론에서 파악된 결과들입니다. 이거를 교육 행정으로 도입을 하면서 인간관계론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요. 바로
학교의 주체는 교사이고 교사들의 인간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충족되느냐, 만족되는 요소들이 충족되느냐가 성과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그래서 민주적 교육 행정으로 발전을 했고 인간주의, 협동주의적 장학 발전으로 발전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장학사들이 와서 과학적 관리대는 해보세요. 왜 그거 그렇게 합니까? 그건 쓸데없는 동작 하지 마세요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게 과학적 관리에서의 장학사의 관점이었다면 인간관계론 관점에서의 장학은 선생님은 어느 점이 가장 곤란하세요? 뭘 해결해 드리면 더욱더 좋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묻는 거죠. 뭘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지를. 묻고 그것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들을 도출을 하고 도와주는 장학이 바로 인간주의적, 협동주의적 장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수업하는데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수업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역할들을 장학사들이 해왔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인간관계론 관점에서 갖고 있는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계는, 이런 인간관계론이라는 한계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동기를 무시를 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요인이 더 영향이 컸다라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면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라는 거고요. 조직의 생산성의 효과성을 좀 도외시한다라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물을 마시는데 좀 안 좋은 물을 마셔야 되니까 좀 안 좋더라. 수돗물을 마시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물을 끓여 드릴까요? 아니면 정수기를 해 드릴까요? 그럼 이제 드는 질문이 그거죠. 과연 정수기를 선생님마다 주면 성과가 높아지냐 이거예요. 정수기가 교무실에 한 2대 정도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과연 선생님마다 정수기를 주면 성과가 높아지겠냐라는 게 질문이죠.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생산성의 그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그 한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950년대가 되면 1945년에 2차적인 종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발전한 행동과학을 반영해서 사회를 재건하자라는 관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인간의 사회과학적인 관점에 해당되는 것들의 거의 모든 거에 행동과학을 반영하자라는 거였어요. 뭐냐? 보니까 개인이 조직에 속해 있는데 개인과 조직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조직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선생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조직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내가 가르치면 조직에 도움이 되지만 놀면 편하잖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조직의 이해관계와 개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지만이 그 학교에서의 그 성과를 높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냐? 바로 학교에서 성과를 측정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과 승진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반영을 해버리면 교사 입장에서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고 승진을 좌우하니 조직의 이해관계와 내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도록 평가제 스킴을 만들어 놓는 거죠. 평가제도를 두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인간 행동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상호 간, 집단 간의 역동적 과정을 파악해서 개인의 이해관계와 조직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행동과학적 접근이 반영된 것은 교육행정에서는 교육행정의 과학화, 전문화로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가 1949년에 테일러가 아니라 타일러예요. 타일러가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통해서 교육 목표 수립을 하고 그 달성 여부에 따라서 교육 평가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승진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교육행정의 과학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교육 목표를 그래서
측정 가능하도록, 평가가 언제든지 수치부여를 통해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행동 목표로 기술하도록 바꾼 것들이 바로 행동과학 접근이 교육행정에 반영된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동과학 접근법은 이제 나름 한계를 갖고 있는데 바로 유기적 상호작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즉 성과를 높이는 게 맞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학교가 처한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권위적 교장 선생님이 지도를 해요.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걸 가지고 인사고과를 해야 되는데 그 교장 선생님은 인사고과를 자기하고 친한 순으로 해요. 그렇게 왜곡이 돼버리면 유기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행동과학적 접근의 목표를 아무리 세워도 의미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행동과학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즉 상황과 맥락이 바뀌면 동일한 평가 시스템, 승진 시스템, 성과급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움직인다는 거죠. 상황과 맥락이 달라지면. 즉 상황과 맥락을 반영해서 이들 간의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게 체제이론이 갖고 있는 관점이고 이거를 시스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기적 기능, 즉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이 상호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교장과 같은 행정, 그다음에 학교가 처한 시설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이해하게 되는 게 체제이론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접근은 상호작용하는 부분의 통합체, 즉 교사와 학생이 서로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들의 방안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고요. 이렇게 교사와 학생을 통해서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서 투입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 투입해야 되죠. 행정자원 투입해야 되죠. 학교 시설 투입해야 되죠. 그런 투입과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결과로서 학생들이 어떠한 그 결과물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투입, 과정, 산출이 피드백하는 과정까지의 상호작용 전체를 관심 요소로 두고 있는 게 체제이론의 관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체제이론 관점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때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바로 학교라는 데가 매년 3분의 1의 인원이 입학을 해서 하고 매년 3분의 1의 인원이 졸업을 해서 인원 구성이 바뀌는 학교가 개방체제의 속성을 갖고 있다. 조직이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질서의 조직의 속성을 띠고 있고 이완 조직의 속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들이 학교 조직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라는 것들을 밝혀냈고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기법들을 도입을 해서 학교의 이런 상호작용들을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게 바로 체제이론에서 주장하는 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체제이론에 의한 접근법은 학교 조직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학교 조직의 상황 안에서의 상호작용 맥락들을 다 관리한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단점은 교사 개개인은 무시하는 거죠. 교사 대표. 학생 개개인은 무시, 학생 대표들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 차원, 개별 인간 차원을 무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교사 개개인과 교사라는 추상적인 대표는 다르죠. 교사의 처우와 교사 개개인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개별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고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상실해요. 즉, 내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거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고예요. 왜? 융통성과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진 상황 하에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인 이유가 학교가 돌아가는 일들이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재적 자율성을 무시하죠. 아무리 교사가 열심히 바꿔도 교장 선생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생들이 열심히 뛰어도 학교 시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내적
자율성을 무시한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과학적 관리론의 관점들이에서 이제 보빅과 스폴딩이 있다라는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학적 관리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작업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낭비되는 요소들을 없앴다는 거죠. 성과 부여를 통해서 성과가 높을 때 그 성과에 따라서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런 과학적 관리라는 것들은 그 교육에 적용하는데 어떤 한계점들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어나 수학, 과학이라는 과목들이 어떤 그 기계적인 과학적 관리론의 입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과 국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 과학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 체육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고요. 심리적 정서적 요인을 무시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빗의 경우는 그래서 학교 시설을 잘 굴리기 위한 낭비 제거에 초점을 뒀고요. 스폴딩의 경우는 학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심을, 특히 성과 측정과 평가를 통해서 학교 체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라는 면이 달라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정론이라는 거는 이렇게 과학적 관리론이 해보니 문제가 뭐냐면 이게 노무직에는 맞는데 행정직에 해당되는 행정 업무에는 이게 좀 뭔가 안 맞지 않냐라는 거죠. 과학적 관리가. 그래서 어떤 행정 업무의 특성들을 반영해서 고유의 바람직한 방안들을 추려봤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기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들을 내더라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계획이죠. 플랜을 짜는 것을 기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직이라는 것들은 바로 인력을 배치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것들이 조직이고요. 명령이라는 것들은 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대로 합시다, 하세요 라고 임무를 부여하는 것들이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정이라는 것들은 명령이 수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수정 명령을 내고 하는 것들이 바로 조정이고요. 통제라는 것들은 수행 결과를 측정하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다른 여타 여건들에게 부과하는 것들이 수정을 가하는 것들이 통제라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페어리 산업관리론에서 행정 업무는 좀 다르더라 라는 얘기를 처음 꺼낸 거고, 교육의 그 기능이 노무직보다는 이런 행정에 더 가깝기 때문에 기획, 조정, 명령, 조정, 통제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더라라는 게 반영된 거죠. 이것들을 굴릭과 어윅의 행정관리론으로 확장을 했고요. 이게 미국 학교 행정학과 협회에서는 기획, 여기 기획입니다. 조직에 해당되는 것들을 선생님의 배치라는 용어로 바꿨고요. 명령에 해당되는 것들을 자극을 주는 걸로.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는 추천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극. 조정, 통제라는 것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평가 결과를 통해서 인사고과 S, A, B로 나눠서 들어가는 것들로 하는 것들로 해서 용어를 좀 바꿨다. 기본 개념은 기획, 조정, 명령, 조정, 통제로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과학적 관리론이 이루어져 왔고요. 자, 이 과학적 관리론이 그때 나오고 그다음에 없어졌냐?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학교의 행정 업무는 기획, 조정, 명령, 조정, 통제라는 과정을 그대로 거치고 있어요. 결국 과학적 관리론이 항상 골간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인간관계론이 일부 보완돼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과학론이 일부 보완돼서 들어가고, 체제 이론이
일부 보완돼서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론의 경우는 엘튼 메이어와 로드 리스버거가 호돈 공장에서의 실험을 했던 거였고요. 여러 가지로 그 인간적 요인이 생산성의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 실험을 했다든가 전화 계정기 조립 실험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사상담, 고충 처리, 제한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의 이런 인간관계로는 어떻게 그러면 영향을 미쳤느냐? 학교행정 민주화예요. 즉 과학적 관리론 시대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정한 의사결정 결과는 그대로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체제였습니다. 이제는 학교행정 민주화를 통해서 선생님 의견들을 묻고 반영하는 체제로 바뀐 것은 바로 인간관계론의 영향이다. 학교 안에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이 있고 비공식적 조직을 통해서 국어 선생님들의 모임, 수학 선생님들의 모임을 통해서 학교 행정 발전,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람직한 비공식적 조직을 유도해 나가는 것들은 인간관계론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행동과학론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겁니다. 결국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목표와 교사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과학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 행동과 조직 간의 관계를 정립을 해서 개인의 이해가 조직의 이해하에 맞아떨어지도록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 조직에서 필요한 목표를 제공을 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거나 승진에 반영을 하게 되면 조직의 바람직한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때만이 성과급이 더 좋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더 높은 그 승진의 자리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관성을 만들자라는 게 행동과학론의 기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드의 조직 연구에서 보면 조직과 개인의 목적을 합치시키는 거죠. 결국 기존에는 목표 수립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목표 수립이 필요해요. 교육 목표 수립을 하고 그 달성 여부에 따라서 달성 수준에 따라서 성과급이나 승진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직 연구의 가장 기본이고요. 사이먼의 연구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의사결정의 결과들이 행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행동과학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 자원론의 경우는 65년도에 나타난 건데요. 인간 자체에 투자되는 것들을 자본 투자라고 부르는 거죠. 기존에 인간에게 투자되는 거는 없어지는 비용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인간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니 교사들이 더욱더 잘 가르치고 싶어하고 더욱더 발전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당연한 결과이다라는 것들이 인간 자원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체제이론의 경우는 바로 이런 학교의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의 속성들을 반영한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학교가 개방체제의 특징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투입, 산출과 그다음에 그 주어진 상황 하에서의 상호작용들이 성과에 영향을 주더라. 역동적인 상호작용들이 영향을 주더라. 학교는 통제를 뭔가를 깊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자율구제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의 그 발전적인 분화, 발전적인 단순화를 통해서 점점 더 커가는 노력이 필요하더라라는 게 체제이론이 갖고 있는 개방체제로서 학교가 갖고 있는 특징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체제이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그냥 단편적인 지식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능적 분석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기존의 과학적 관리론 같은 경우는 성과급만 잘 주면 알아서 잘 움직여. 인간관계론 관점에서는 인간적으로 존중해주면 알아서 잘해.
라는 관점이었던 거죠. 행동과학적 입장에서는 인사고과를 매길 때 교육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제대로 하면 잘 돼 라는 거였다면, 그런 요소 이외의 요소들도 터치를 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체제 이론의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포괄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결합해서 활용하는 거죠. 뭐 하나가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낸다라고 가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체제 이론이 그 교육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되는데요. 게젤과 구바의 사회체제 모형이 최초로 나온 결과예요. 게젤과 구바의 사회체제 이론은 이제 이해만 해두시고 끝나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규범들이 있고, 개인의 인성과 욕구들이 반영되면서 이게 상호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개인과 조직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바로 개인의 개인에 있어서는 제도가 있고, 그런 제도가 개인에 영향을 미치고, 규범이라는 것들은 개인에 대해서 조직이 요구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인성을 통해서 맞춰줘야 되고, 개인에 대해서 조직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들은 개인의 욕구하고 상충될 수가 있고, 이런 요소를 다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게젤과 구바의 사회체제 모형이 의미하는 바죠. 바로 규범적 차원, 제도, 역할 기대라는 것들은 바로 조직의 차원의 얘기고요. 개인적 차원의 경우는 개인, 인성, 욕구 성향이 개인적 차원의 얘기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치될 때만이 바람직한 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게젤과 구바가 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개인과 조직이라는 요소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개방 체제나 이런 데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폐쇄적인 모형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고요. 대신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이 속한 모습을 잘 설명한다라는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젤과 구바의 사회체제 모형을 이 중간중간을 확장을 한 거예요. 게젤과 셀렌이 이거를 수정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어떻게? 규범보다 더 상위 차원에는 인류학적 차원이 있고, 규범과 개인의 중간에는 조직 풍토라는 차원이 있더라라는 거죠. 바로 조직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요소는 조직 풍토입니다. 문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주어진 공식적 조직의 모습은 같아요. 처한 선생님들의 선생님들의 처우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학교마다 갖고 있는 문화 풍토, 조직 풍토는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조직과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 요소에 해당되는 조직 풍토 차원을 중간에 뒀고요. 개인 내면의 생물학적 차원 간의 요소들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5차원으로 확장을 했지만, 기본적인 거는 조직과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봤고, 제도, 개인, 역할, 인성, 역할 기대, 욕구로 나눠서 살펴봤고, 이러한 것들이 합리성, 소속감, 일체감을 개인이 갖고 있는 합리성, 소속감, 일체감에 영향을 줘서 사회적인 행동, 바로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는 행동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들로 확장해냈다. 이 정도만 이해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논술로 나오기는 쉽지가 않죠. 자, 브루코버의 경우는 이렇게 개인과 조직 간의 역학관계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사회체제 접근 모형에서 바로 이걸 투입과 과정과 산출이라는 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시스템이 있는데 무엇이 투입되고 무엇이 나오는지, 바로 이 산출된 결과물이 다른 요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잘라가지고 투입, 과정, 산출로 살펴보게 되면 모든 요소를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단순화해서 보자라는 게 브루코버의 사회체제 접근 모형이 갖고 있는 의미죠. 투입 요소로서의 학교를 살펴보면 학생의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죠. 그 다음에 교사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경기도 선생님들과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특성들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각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처한 사회적 구조나 풍토가 다르죠. 뭐 예를 들자면 외고과학고에서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갖고 있는 특성과 학교에서의 그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외고과학고가 일반 고등학교하고요. 산출이면서 보면 학습 효과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과정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다 같이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브루코프의 사회체제 접근 모형이 갖고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투입 과정 산출을 통해서 학교는 사회체제에서 학습 풍토가 조성이 되는 거고 바로 학교 문화가 성과에 영향을 준다라고 바라본 것이 브루코프의 사회체제 접근 모형이죠. 이렇게 투입, 과정, 산출로 나눠서 본 거를 더욱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본 게 카우프만의 체제 접근 모형입니다. 즉 체제 접근에서 체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은 문제 해결 활동을 하더라는 거죠. 이 체제가 하나의 체제가 갖고 있는 상호작용에서는 문제 해결 활동이라는 거죠. 교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학생에게는 학생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그걸 단계로 보면 문제 확인은 하는 과정을 거치고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해결 전략을 대안들을 결정하는 데서 해결 전략을 엄선하는 선정 과정을 거치고 그 선정된 해결 전략을 시행해보는 해결 전략을 시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해결한 전략을 적용해봤더니 결과물이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성취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 내지는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투입, 과정, 산출을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으로 확장해낸 게 카우프만의 체제 접근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서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5단계로 늘려서 봤기 때문에 이 각각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카우프만이 나열을 한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 안에는 요구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델파이 기법을 적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대안 결정하는 방식 안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MBO, 목표관리, 행동 목표를 결정하는 부분들은 대안 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법들이다 라고 제시를 했고요. 해결 전략을 선정하는 거 안에는 기획예산 설정을 하고 투입 산출 분석을 하는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들이 해결 전략 선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결 전략 시행에 있어서는 망분석 기법과 퍼트 CPM 기법 등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사례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사례입니다. 사례. 이 방법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취효과 결정에 있어서는 검사,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조직과 개인의 상호작용하는 요소들 간의 생김새를 중심으로 설명한 게 게젤과 구바의 사회체제 모형, 이것들을 확장한 게 게젤과 셀렌의 수정 모형이죠. 역학관계를 단순 차원이 아니라 더 여러 차원으로 나눠서 살펴본 거죠. 가장 상위의 차원, 가장 하위의 차원으로 나눠서 살펴본 게 텔렌의 수정 모형이라서 정적으로 딱 잘라봤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면 이들이 행동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들은 바로 브루코프의 사회체제 접근 모형에는 투입, 과정, 산출, 카우프만의 체제 접근 모형에 있어서 이 과정 안에서 보면 문제 확인, 대안 결정, 해결 전략 선정, 해결 전략 시행, 성취 효과 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각각의 기법들을 결합해서 사용하면 더욱더 성과가 높지 않겠냐? 이 각 단계마다 쓸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이 해결 전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잘 몰라서 얘기하시는 거고요. 실제 퍼트 CPM 같은 기법들은 당시 만들어질 때는 쓰였지만 지금은 전혀 사용되는 데가 없습니다. 기업도 없고
공공에도 없고 학교에서도 이런 퍼트 CPM을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안 결정에 MBO가 무조건 쓰이고 이건 아닙니다. MBO 자체가 문제 확인에서부터 이런 성취효과 결정하기 위해서 목표관리 기법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야지 각 단계마다 이 기법을 꼭 써야 된다? 그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 퍼트 CPM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예 쓰는 데를 본 적이 없는 기법이다. 옛날에 정말 1940년대, 1930년대 썼던 기법이고 지금은 전혀 안 쓰인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이제는 이해로 끝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을 내일부터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우리가 흔히 접하는 조직의 모습을 간단히 설명하고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학교 조직으로서 가장 흔하게 보는 조직은 바로 교장 선생님 밑에 교감 선생님 계시고, 교장 선생님은 별도의 교장실에 계시죠. 교무실에 교감 선생님이 계시고 그 밑에 교무부장, 연구부장, 생활지도부장, 무슨 부장, 상담부장, 상담복지부장, 3학년 담임부장부터 1학년 담임부장까지 여러 부장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부서 안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학교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공식적 조직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기서 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름이 좀 다르다거나 인원수 배정이 다르다거나 이런 건 차이가 있겠지만 공식적 조직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요. 하지만 이런 공식적 조직 외에도 국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국어 수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국어 선생님들의 모임, 수학 선생님들의 모임, 영어 선생님들의 모임, 과학 선생님 모임, 교양 선생님들의 모임들로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 간 모임이 그 비공식적 조직으로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학교마다 이 용어들은 다르지만 이런 모임이 있고요. 좀 안 좋은 형태의 모임은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학교 출신자 모임이라든가 이런 혈연, 지연, 학연 가지고 이루어지는 안 좋은 모임들도 학교 안에 비공식적 조직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 조직만이 학교에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비공식적 조직들도 학교에 성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